올리버 부인은 블랙보이의 창가 탁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꽤 이른 시간이어서 자리가 다 차지는 않았다. 주디스 버틀러가 코에 분을 바르러 갔다가 곧 돌아와 올리버 부인 맞은편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았다. 미랜더는 뭘 좋아하나요? 그 애 것도 시키자고요. 곧 돌아올 테니.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그 애는 구운 닭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쉽네. 당신은 뭘 먹을래요? 나도 같은 걸로 할게요. 구운 닭고기 3인분 주세요. 올리버 부인은 주문을 하고 몸을 뒤로 젖힌 채 친구를 살펴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 좀 하느라고요. 무슨 생각을요? 나는 정말 주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그럴 거예요.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기는 음식이 좀 더디네요. 이제 나올 거예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여종업원이 접시를 가득 놓인 쟁반을 들고 나왔다. 미랜더가 좀 오래 걸리네요. 식당이 어딘지는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가는 도중에 들여다봤거든요. 가서 데려와야겠어요. 주디스가 초조한 듯 일어섰다. 참얼미가 난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릴 때는 그랬죠. 주디스는 4분에서 5분쯤 지나 돌아왔다. 화장실에 없어요. 화장실 밖에 정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아마 새 같은 걸 보러 그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 애가 그렇다니까요. 오늘은 새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데 가서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곧 출발해야 하니까.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엘스페스 맥케이는 포크로 소시지를 집어 오븐용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맥케이 부인? 굿인 경사입니다. 스펜스 총경님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런던에 갔답니다. 그곳에 전화해봤는데 떠나셨답니다. 돌아오시면 명백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물에서 시체를 발견한 건가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소용이 없군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네요. 누구던가요? 그 오페어 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불쌍하기도 해라. 자살인가요? 아니면? 엘스페스가 말했다. 자살은 아닙니다. 칼에 찔렸어요. 명백한 살인입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나간 뒤 미랜더는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 정원으로 나가는 옆문을 열고 한때는 술집이었으나 지금은 주유소인 건물 뒷마당으로 이어진 정원 보도를 내달렸다. 미랜더는 보행자들이 바깥도로로 나가는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도로 조금 아래쪽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불룩 튀어나온 회색 눈썹과 회색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차 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랜더가 문을 열고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타더니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하, 아저씨 너무 웃겨요. 마음껏 웃으렴. 어느 것도 너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이내 차가 출발했다. 차는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우회전, 좌회전, 다시 우회전을 한 뒤 2급 도로로 나왔다. 시간을 꼭 맞췄구나. 적당한 때가 되면 봐야 하는 쌍날 도끼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킬터버리 다운도. 경치가 끝내준단다. 회색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차 한 대가 바짝 붙어 달리는 바람에 이들이 탄 차가 거의 산 울타리에 처박힐 뻔했다. 아, 멍청한 놈들.
회색 수염을 기른 남자가 말했다. 젊은이 한 명은 어깨를 넘길 만큼 머리카락이 길었으며 크고 둥근 안경을 끼고 있었다. 짧은 구렛나루를 기른 나머지 한 명은 스페인 사람처럼 생겼다. 엄마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미랜더가 물었다. 네 엄마는 너를 걱정할 시간이 없을 거다. 너를 걱정할 때쯤이면 이미 넌 네가 원하는 곳에 가 있을걸. 런던에 있던 에르큘 푸아로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올리버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랜더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없어졌다니요? 점심을 먹으려고 블랙보이에 들렸거든요. 그 애가 화장실에 가더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떤 노인이 모는 차를 타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미랜더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이겠죠. 그게 누군가 그녀와 함께 있어야 했소. 그 애를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어요. 위험하다고 말했잖소. 버틀러 부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당연하죠. 어떨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펄펄 뛰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나도 경찰에 전화해보겠소. 하지만 미랜더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모르겠소?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발견됐어요. 나도 방금 들었는데. 푸아로가 말했다. 무슨 시체요? 우물 속에 있던 시체 말이요. 와, 아름다워요. 미랜더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 일대의 다른 곳은 특별히 유명하지 않지만 킬터버리 링은 이 지역 명소였다. 그곳은 오랜 세월에 걸쳐 파괴되어 왔다. 그래도 여전히 곳곳에 솟은 거석들은 오래전 의식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미랜더는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 돌들은 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의식을 위해서지. 숭배의식, 의식을 위한 재물. 재물이 뭔지 알고 있지, 미랜더. 알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건 중요한 거란다. 아저씨 말은 그게 형벌 같은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그래, 그것과는 다르단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는 거야. 아름다움을 위해 죽는 거지. 존재하기 위해. 그건 중요한 거란다. 저는... 말해보거라, 미랜더. 저는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저씨도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조이스를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랬겠지. 조이스가 죽고 나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 애한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죠. 나는 그 애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애는 인도에 가본 적이 있어서 늘 그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호랑이며 코끼리며 금으로 만든 천과 장식 같은 거요. 그러다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알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랜더가 말을 이었다. 그것도 재물이었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단다. 미랜더는 줄곧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직 시간이 안 됐나요? 태양이 아직 일직선이 되지 않았어. 아마 5분 뒤면 돌 위에 바로 떨어질 거다. 그들은 말없이 차 옆에 앉아 있었다. 지금인 것 같구나. 태양이 지평선으로 떨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랜더의 동반자가 말했다. 지금이 딱 좋아.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이 시간에 킬터버리 링을 보러 킬터버리 다운 정상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거든. 11월의 혹독한 추위와 블랙베리는 이제 끝났어. 먼저 쌍날 도끼를 보여주지. 돌 위에 쌍날 도끼. 오래전 미케네나 크레타에서 온 사람들이 새겨놓은 거란다. 아름답지 않니, 미랜더? 네, 너무 멋져요. 보여주세요. 미랜더가 말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돌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 옆에 낙석이 있었고 조금 더 아래에는 세월에 지쳐 굽은 듯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돌이 있었다. 행복하니, 미랜더?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 표시가 있구나. 이게 정말 쌍날 도끼인가요? 그래, 시간과 함께 닳아 없어졌지만 그거란다. 이게 그 표시야.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와 미래와 아름다움을 위해 마시는 거야. 아, 너무 예뻐요. 미랜더가 말했다. 그녀는 황금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동반자가 병에 든 황금빛 액체를 잔에 부었다. 과일, 그러니까 복숭아 맛이 나는구나. 마셔라, 미랜더. 그러면 너는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미랜더는 황금잔을 들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네, 그래요. 복숭아 향기가 나요. 보세요. 태양이에요. 정말 붉은 황금색이에요. 태양이 꼭 이 세상 끝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는 미랜더의 몸을 돌려 태양을 마주보게 했다. 잔을 들어 마셔라. 미랜더는 묵묵히 돌아섰다. 한 손은 여전히 거석과 판은 닳아 없어진 표시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동반자는 이제 미랜더 옆에 서 있었다. 그때 기울어진 돌 아래쪽 언덕에서 거의 구부러졌다 싶은 형체 두 개가 불쑥 튀어나왔다. 산 정상에 있던 미랜더와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재빨리, 그러나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비탈을 올라갔다. 아름다움을 위해 마셔라, 미랜더. 그 아이는 절대 마시지 않아! 그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밋빛 벨벳 코트를 머리 위로 내던지자 서서히 들려 올라가던 칼이 손에서 떨어졌다. 니콜러스 랜섬이 미랜더를 붙잡아 꼭 껴안고 격투를 벌이고 있는 두 남자로부터 멀리 끌고 갔다. 이런 형편없는 멍청이 바보야. 미치광이 살인자하고 여기까지 오다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다녀야지. 니콜러스 랜섬이 말했다. 알고 그런 거야. 오빠도 알다시피 다 내 잘못이니까 재물이 되려고 한 거야. 조이스는 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돼야 하는 게 맞잖아? 의식 살인 같은 거 말이야. 미랜더가 말했다. 의식 살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집어치워. 다른 아가씨를 발견했대. 왜? 오래전에 실종된 오페어걸 있잖아. 2년쯤 됐지. 모두 그 아가씨가 유언장을 위조한 뒤에 달아났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도망간 게 아니었어. 그 아가씨 시체가 우물 속에서 발견됐대. 미랜더가 갑자기 비통에 찬 울음을 터뜨렸다. 소원의 우물은 아니겠지? 내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 소원의 우물은 아니겠지? 그 아가씨가 소원의 우물 속에 있는 건 바라지 않았는데 누가 그 아가씨를 거기에 빠뜨렸대? 널 여기로 데리고 온 그 사람. 네 사람이 또다시 푸아로를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티모시 레글런, 스펜스, 경찰서장은 당장이라도 크림 접시가 눈앞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네 번째 신사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푸아로씨, 모두 모였습니다. 자신은 진행을 책임지고 검찰청에서 온 남자에게는 소송 경계 의뢰서를 맡긴 경찰서장이 말했다.
푸아로가 손짓을 하자 레글런 경위가 방에서 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 30 남짓한 여자 1명, 여자아이 1명, 그리고 10대 소년 2을 데리고 들어왔다. 푸아로는 경찰서장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버틀러 부인, 미랜더 버틀러 양, 니컬러스 랜섬 군과 데스먼드 홀랜드 군입니다. 푸아로가 일어나 미랜더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옆에 앉거라, 미랜더. 경찰서장이신 리치먼드 씨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단다.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지금부터 1년이 넘은, 거의 2년이 다 되어갈 때 네가 본 것에 대해 물어볼 거야. 너는 네가 본 것을 한 사람, 내가 알기로 단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했어. 맞니? 조이스한테 말했어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니?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말했니? 아니요. 하지만 리어폴드가 눈치챘을 거예요. 걔는 문에 귀를 갖다 대고 엿듣거든요. 그런 일들을요. 걔는 사람들의 비밀을 잘 캐내요. 헬로윈 파티가 열리기 전 오후에 조이스 레이놀즈는 자신이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단다. 그게 사실이니? 아니요. 조이스는 나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에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것처럼 말이에요. 네가 무얼 봤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주겠니? 처음에는 그게 살인인 줄 몰랐어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진 줄만 알았죠. 그게 어디였니? 쿼리 가든이요. 예전에 분수가 있던 빈터였어요.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다람쥐 한 마리를 보고 있었죠. 조용히 있지 않으면 다람쥐들이 달아나 버리거든요.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네가 무얼 봤는지 말해다오.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그 여자를 들고 보도를 따라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병원이나 쿼리하우스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나무 쪽을 쏘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러더니 그냥 계속 갔어요. 스카프에 핏자국이 있었고 피 묻은 칼이 보여서 누가 자살하려 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계속 숨죽이고 있었죠. 무서워서? 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니? 거기서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미랜더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경찰서장이 입술을 뗐다가 그대로 다물었다. 그는 푸아로를 보면서 슬쩍 손짓을 했다. 그래, 미랜더. 무슨 일이 있었니? 푸아로가 말했다. 마치 그 일이 처음부터 다시 일어난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초록색 딱따구리였는데 덤불 뒤에서 그 딱따구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거기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 어떤 섬 이야기였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명을 끝냈어요. 이제 우리 거예요. 언제든 거기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그때 딱따구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제가 움직였어요. 여자가 말했죠. 쉿! 조용히 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건 그 여자가 예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표정도 그때와 똑같았죠. 또다시 무서워지면서 그때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본 건 살인이었고 그들이 옮기고 있었던 건 어디에 숨기려 했던 시체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게 무엇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피와 칼과 축 늘어진 시체. 그게 언제였니? 얼마나 오래된 일이지? 경찰서장이 물었다. 미랜더는 잠시 생각했다. 작년 3월.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다음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니, 미랜더? 물론이에요. 미랜더는 당황한 것 같았다. 얼굴을 봤니? 물론이죠. 누구였니? 드레이크 부인이랑 마이클. 격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놀란 듯 했지만 미랜더의 나직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경찰서장이 물었다. 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니? 저는 그게 재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러던? 마이클 아저씨요. 재물이 필요하댔어요. 푸아로가 부드럽게 물었다. 마이클을 사랑했니? 아, 네. 아주 많이요. 미랜더가 대답했다. 이제야 오셨군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푸아로를 바라보며 몰아세우듯 말했다.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부인. 경찰 신문을 도와주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건 범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로이나 드레이크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어요? 누구 하나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을 말이에요. 결정적인 단서를 잡자마자 간단해지더군요. 결정적인 단서라는 게 뭐죠? 물이었습니다. 나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물에 젖은 사람, 그리고 물에 젖어서는 안 되는데도 젖어 있었던 사람을 원했어요. 조이스 레이노즈를 죽인 범인은 누가 됐건 젖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기운이 팔팔한 아이를 물이 가득 든 양동이 속에 밀어 넣으면 버둥거리면서 물이 튈 테니 젖을 수밖에요. 그러니 물에 젖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해요. 사람들이 모두 스냅드래건을 하느라 식당으로 몰려갔을 때 드레이크 부인은 조이스를 서재로 데려갔죠. 파티를 연 여주인이 같이 가자고 하면 자연히 따라가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조이스는 드레이크 부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랜더가 조이스에게 말한 건 예전에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조이스는 살해당했고 살인범은 흠뻑 젖어버렸죠. 물에 젖은 데는 이유가 있어야 했기에 그녀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착수했어요. 어쩌다 젖었는지 증언해줄 목격자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드레이크 부인은 물이 가득 든 커다란 꽃병을 들고 층계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적당한 때에 휘테커 양이 스냅드래건을 하던 식당에서 나왔죠. 그곳은 더웠으니까. 드레이크 부인은 깜짝 놀라는 척했고 현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때 자신의 몸이 물에 젖도록 신경 쓰면서 꽃병을 놔버렸어요. 드레이크 부인은 계단에 급히 내려왔고 휘테커 양과 함께 깨진 조각과 흩어진 꽃들을 주워 모으면서 예쁜 꽃병을 깨뜨려 속상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죠. 살인이 자행된 서재에서 누군가 나오는 걸 본 것 같다는 인상을 휘테커 양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한 거죠. 휘테커 양은 드레이크 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에물린 양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에물린 양은 휘테커 양에게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도 조이스를 죽인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된 겁니다. 콧수염을 빙빙 돌리면서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도 조이스는 살인을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드레이크 부인은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과 마이클 가필드가 올가 세미노프를 죽였을 때 쿼리 우드에 누군가 있었고 그걸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늘 하고 있었죠. 그게 조이스가 아니라 미랜더였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이스가 거짓말쟁이였다고 말했으니 상식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실은 미랜더였다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그 애는 쿼리가든에 자주 들러 새와 다람쥐를 관찰하곤 했으니까요. 미랜더 말대로 조이스는 미랜더의 가장 좋은 친구였어요. 그 아이가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랜더가 파티에 가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짓말쟁이였던 조이스는 살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친구의 말을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아마도 유명한 범죄 소설가인 당신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로이나 드레이크라. 난 아직도 그녀가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올리버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춘 여자예요. 맥베스 부인은 정확하게 어떤 여자였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현실에서 그녀를 만났다면 어떤 여자일 것 같습니까? 글쎄,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리고 마이크 가피드는요. 그 둘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인 것 같은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맥베스 부인과 나르시스라. 보기 드문 조합이죠. 맥베스 부인이라. 올리버 부인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여자예요. 유능하고 타고난 행정가에다 예상 외로 훌륭한 연기자이기도 하죠. 그 어린 리어폴드가 죽었다며 슬퍼하면서 마른 손수건에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부인이 봤어야 했는데. 역겹군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당신에게 물어보았던 거 기억하시겠죠? 마이크 가피드가 그녀를 사랑했나요? 마이크 가피드가 자기 자신 외에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군요. 그가 원한 건 돈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죠. 아마 처음에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죠.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할 만큼 말이요. 하지만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죠. 위조 유언장은 뭐죠? 나는 아직도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위조가 너무 많았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실제로 일어난 일만 잘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의 재산은 모두 로이나 드레이크에게 돌아갔어요. 유언 보충서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아볼 정도로 명백한 위조였소.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유언 보충서가 쓸모없게 돼버리고 원래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로이나 드레이크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청소부가 봤다는 그 유언 보충서는 어떻게 된 거죠? 아무래도 드레이크 씨가 죽기 전에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마이클 가피드와 로이나 드레이크의 관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화가 난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모든 재산을 오페어걸에게 남긴다는 유언 보충서를 만들었고요. 아마 오페어걸이 그 사실을 마이클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레슬리 페리어가 아니었나요? 그건 마이클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얘기예요. 그걸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유언 보충서가 실제로 있다는 걸 알고서도 마이클은 어째서 올가와 결혼해서 그 돈을 손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올가가 정말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부당한 외압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은 노인에다 병자였어요. 그녀가 이전에 쓴 모든 유언장들은 친지와 친척들에게 유리한 거였어요. 법원이 승인할 만한 상식적인 유언장이었단 말이오. 외국에서 온 그 아가씨는 부인한테 온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었으니 그녀한테 어떤 권리도 없었어요. 진본이지만 그 유언 보충서는 얼마든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올가가 그리스의 섬을 사들일 수 있었을까? 또 그럴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녀는 영향력 있는 친구도 없고 사업 계통에서 일하는 지인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이클에게 끌리기도 했지만 그를 꽤 유망한 결혼 상대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영국에서 살 수 있고 그녀가 원하는 것 또한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로이나 드레이크는요. 그녀는 마이클에게 푹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오랜 세월 장애인으로 살아왔지 않소. 중년의 나이이지만 정열적인 그녀한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젊은이가 찾아든 겁니다. 여자들은 그에게 쉽게 넘어갔지만 그가 원한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창조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었소. 그것을 위해 그는 많은 돈이 필요했죠. 사랑에 관해 얘기하자면 그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죠. 그는 나르시스였소.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 프랑스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푸아로가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보거라, 나르시스. 물속을 좀 보거라. 보거라, 나르시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는 오직 아름다움만이 있단다. 젊음은. 아쉽구나. 젊음은. 보거라, 나르시스. 물속을 보거라. 믿을 수가 없군요. 오직 그리스 섬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죽이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단 말인가요? 흙. 헐벗은 바위 줄기들을 덮기 위한 엄청난 양의 비옥한 흙. 그리고 식물, 씨, 관목, 나무들. 아마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섬의 정원을 만든 백만장자 조선업자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을 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미친 짓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가 자신의 동기가 비열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에요. 그는 더 많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창조에 미쳐 있었소. 쿼리 우드의 아름다움, 그가 설계하고 조성한 다른 정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그가 꿈꾸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섬까지. 그리고 그에게 미친 로이나 드레이크가 있었어요. 그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 말고 마이클에게 그녀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소. 그래요. 그는 미쳐갔을 거요. 신들이 파멸시킨 사람, 그들이 처음으로 미치게 만든 사람이죠. 그는 정말 그토록 자신의 섬을 원했던 걸까요? 로이나 드레이크까지 함께 지고 가야 하는데도요. 평생 쩔쩔매며 살아야 하잖아요. 사고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때가 되면 드레이크 부인에게도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또 다른 살인이라고요. 그래요. 시작은 간단했죠. 유언 보충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가를 해치워야 했거든요. 그녀는 또한 위조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희생양이 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죠. 루엘린 스마이스 부인이 원본을 숨겼기 때문에 페리어에게 돈을 주어 비슷한 위조 문서를 만들게 한 것 같아요. 곧바로 의심을 살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위조였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레슬리 페리어는 올가와 그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고 나는 일찍이 판단했소. 마이클 가피드가 내게 둘이 친한 사이였다고 말했지만 레슬리에게 돈을 준 건 마이클 가피드였던 것 같아요. 오페어걸을 유혹하고 그 사실을 주인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죠.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면서도 로이나 드레이크와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필요한 희생양으로 오페어걸을 점찍을 만큼 냉혹했던 것도 마이클 가피드였소. 올가 세미노프는 위조죄로 기소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올가는 그저 의심만 사면 되는 거였죠. 위조는 올가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올가라면 그걸 누워서 떡 먹듯 쉽게 할 수 있었고 주인의 필체를 그대로 흉내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있었으니 말이요.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녀는 위조범일 뿐 아니라 주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도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혐의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올가 세미노프를 죽였던 거요. 레슬리 페리어는 갱단이 휘두른 칼 아니면 질투심에 불타는 여자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우물 속에서 발견된 칼은 레슬리 페리어의 몸에 난 자상과 거의 일치했소. 나는 올가의 시체가 분명 동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미랜더가 마이클 가피드에게 소원의 우물에 데려다 달라고 조르며 그게 어디에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걸 보기 전까지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가 거절하더군요. 그런 다음 바로 굿바디 부인을 찾아가 사라진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딩동댕, 새끼 고양이가 우물 속에 있네. 그리고 그때 나는 그 아가씨의 시체가 소원의 우물 속에 있다고 확신했소. 나는 그것이 마이클 가피드의 집에서 멀지 않은 쿼리우드 비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미랜더가 실제로 살인을 목격한 게 아니면 나중에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이라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레이크 부인과 마이클은 누군가 보았을까봐 두려웠지만 누구인지 몰랐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조금씩 안심하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웠소. 서두르지 않았지만 서서히 실행에 옮겼죠.
드레이크 부인은 해외에 땅을 산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우들레이 커먼을 떠나 먼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늘 애도하면서 슬픈 기억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는 척했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했는데 헬로윈 파티에서 느닷없이 조이스의 살인 목격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이나는 그날 숲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 거요. 아니, 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신속하게 대응했소.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리어폴드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요. 사고 싶은 게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 아이가 뭘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 아이는 조이스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이가 실제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요. 그래서 그 아이 역시 죽인 거고요. 물이라는 단서로 드레이크 부인을 의심하게 된 거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마이크 가필드는 어떻게 해서 의심하게 된 거죠? 그는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소. 푸아로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마이크 가필드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확신했어요. 그는 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경찰 친구 집으로 가던 길을 마저 가시오.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요. 그것은 정반대로 말한 거였어요. 나는 혼잣말로 말했소. 나는 너를 남겨두고 간다, 사탄아. 루시퍼처럼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사탄이 사람처럼 보일 수 있구나. 방에는 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자에 앉은 채로 부르르 떨고 있었다. 루시퍼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름다움을 사랑했어요. 자신의 머리와 상상력과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말이요. 그것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었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미랜더를 사랑했던 것 같지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매우 신중하게 미랜더의 죽음을 계획했어요. 일종의 의식으로 미워하고 미랜더에게 그걸 세뇌했죠. 미랜더는 자신이 우들레이 커먼을 떠나야 할 때가 오면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그는 미랜더에게 당신과 올리버 부인이 점심을 먹었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미랜더는 킬터버리 링에서 시체로 발견될 예정이었어요. 거기 쌍날 도끼 표시 옆에서 황금 장과 함께 잠든 제물로 말이오. 미쳤어. 그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어요. 주디스 버틀러가 말했다. 부인, 따님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은 게 무척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뭐든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아이는 당신의 딸이자 마이클 가필드의 딸이죠. 버틀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네. 하지만 미랜더는 모르고 있고요. 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어린 소녀였을 때 그를 알았어요. 미친 듯이 그를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졌다고요?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의 상냥함 뒤에는 냉혹함과 무례함이 숨어있죠.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일할 때 표출되는 창조에 대한 열정조차 두려웠어요. 저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의 곁을 떠났죠. 멀리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였고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거예요. 저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우들레이 커먼에 오게 되었고 매드체스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비서일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 가필드가 커리우드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 왔더군요.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도 그랬고요. 다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미랜더가 숲에 자주 간다는 걸 알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들 사이에는 유대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을 타고난 거죠. 그들에게는 닮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루시퍼의 추종자인 아름다운 마이클 가필드만이 악마일 뿐이죠.
순수하고 지혜로운 당신 딸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존재하지 않아요. 푸아로는 책상에 가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는 봉투 속에서 섬세한 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당신 딸입니다. 버틀러는 그림을 쳐다보았다. 마이클 가필드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는 냇가에 앉아있는 미랜더를 그리고 있었어요. 쿼리 우드에서 말입니다. 마이클 말이 잊지 않기 위해 그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그는 잊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미랜더를 죽이려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푸아로는 왼쪽 상단에 연필로 쓴 단어를 가리켰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디스가 천천히 읽었다. 이피게니아. 그래요. 이피게니아. 아가 멤노는 트로이로 가는 자신의 배들을 지키기 위해 바람을 먹게 하려고 자신의 딸을 바쳤어요. 마이클은 새로운 에덴의 정원을 가지기 위해 자기 딸을 바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도 후회라는 걸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주디스가 말했다. 푸아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젊은이가 쌍날 도끼 그림이 새겨진 거성 옆에 누워있는 모습. 재물을 구하고 젊은이를 법에 따라 응징하려는 순간 잔을 잡아채 들이마시고는 죽은 손가락으로 여전히 황금잔을 굳게 쥐고 있는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이클 가필드는 그렇게 죽었다. 푸아로는 그에게 어울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리스의 섬에 꽃이 만발한 정원은 없으리라. 그 대신 미랜더가 있을 것이다. 푸아로는 주디스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안녕히 계세요, 부인. 그리고 따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 애는 푸아로 씨와 푸아로 씨가 베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묻어버리는 게 더 나은 기억도 있는 법이죠. 푸아로는 올리버 부인에게 다가갔다. 안녕히 계세요, 부인. 맥베스 부인과 나르시스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점을 알게 해줘서 고맙소. 그래요. 늘 그랬듯이 다 내 탓이지요. 올리버 부인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